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벌 대 라이벌 20번째 실리와 명분의 싸움 광해군 대 인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번째 서로 다른 외교 노선이 불러온 쿠데타 인조 반정. 1.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던 광해군. 광해군을 떠올리자면 참 다사다난했던 삶을 산 인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575년에 태어난 광해군은 아버지 선조 덕분에 남자 형제만 14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동복형인 임해군을 비롯해 이복 형제인 정원군과 순화군은 거의 인간 말종의 사이코패스들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첫 번째 조선 최고의 사이코패스 순화군 편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조선 최고의 암군 선조 밑에서 이따위 형제들과 자란 것 치고는 광해군은 꽤 올바르게 자라났습니다. 불과 17살 나이에 임진왜란이라는 전무후무한 전란을 겪게 되었는데 선조는 자신이 도망을 치기 위해 광해군을 왕세자로 책봉한 뒤에 분조, 그러니까 조정을 나누어서 각자 조정을 나눠서 갖고 광해군에게 전투의 지휘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조정을 반분해서 반은 자기를 따라 도망가고 반은 광해군 따라서 왜군들과 싸워라. 이렇게 맡겨버린 거예요. 오로지 요동으로 도망쳐 명나라에 의탁할 생각뿐으로 왕이마저 이해하겠다. 왕이마저 네가 가져가 라고 하던 아버지를 달래가면서 광해군은 조선의 세자로서는 유일하게 직접 전투에 참가해서 왜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이처럼 뛰어난 모습을 보이자 선조는 광해군이 못마땅해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칠 생각만 하는 왕보다 왕세자를 더 믿음직스럽게 생각을 했고 이는 명나라 역시 마찬가지였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며 명나라는 아예 광해군을 왕위에 앉히려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당시 조정의 신하들 또한 이런 분위기를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조는 이런 아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거짓 양위 소동을 여러 차례 벌였고 그때마다 광해군은 석고 대제를 청하며 양위를 거두어 달라라는 청을 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진짜로 왕위를 주겠다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라는 식으로 야 왕이 너 가져가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광해군이 덥석 네 제가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역모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와중에 51세의 선조는 19살의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는데 이 왕비가 바로 임목왕후입니다. 당시 28살의 광해군은 10살 가까이 어린 새 어머니를 모시게 된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임목왕후가 정명공주에 이어서 영창대군을 낳으며 시작이 됩니다. 선조가 십수년 동안 왕세자에 앉아 조정을 이끌어 오던 광해군을 대신해서 영창대군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대다수 조정 대신들은 광해군을 이미 다음 왕위 계승자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뚜렷한 파문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광해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격이 되겠죠. 특히나 선조가 자신이 죽을 때까지 후계자로 공언하지 않다가 죽음의 직전에 이르러서야 세자를 왕위에 앉히고 왕비와 영창대군을 잘 보살피게 하라라는 유언을 남기자 광해군 역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광해군은 당연히 자신의 왕권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이 선조를 독살했다라는 소문이 떠돌았고요. 이 부분은 한국사 미스터리 두 번째 조선시대 왕들의 의심스러운 죽음 네 번째 선조 편에서 다루었습니다. 여러 영모 사건을 비롯한 자신을 부정하는 듯한 일이 생길 때마다 옥사를 일으켰으며 이것은 사실 광해군에게 붙어서 기생하던 기자헌이나 이첨 등이 자신들의 권력 강화를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사건도 다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선조가 그나마 잘했던 정치질, 그러니까 붕당 간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것을 광해군은 잘 하지 못해서 이 균형이 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또한 임진왜란 이후에 명나라가 점차 힘을 잃는 사이에 1616년 여진족이 세운 후금, 청나라는 점차 세력을 불려갑니다. 광해군을 지지하던 북인들은 명과 청의 전쟁에 끼어들지 않기를 원했고요. 그 둘 사이에서 중립외교, 즉 실리외교를 펼칠 것을 주장합니다. 실제로 명나라에서 응원군을 파병하라라는 요청이 왔을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출병을 늦추기도 했습니다. 다만 명나라의 만력제가 직접 칙서를 내리자 어쩔 수 없이 병사를 지원해 주기는 합니다. 그러면서도 후금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 후금의 누르하치에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보냈지만 명군의 진, 그러니까 뒤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명나라 군대의 뒤에 있을 것이다. 전쟁에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지 않겠다라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반대파인 서인들을 자극했습니다. 이 서인들의 구심점이 된 인조. 족보로 따지자면 광해군의 조카뻘인 인조는 왕위 계승권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이미 광해군의 아들 이지가 장성한 상태였기 때문에 왕위는 자연히 이지에게 넘어갈 상황이었죠. 그러나 김자점, 이귀, 이괄 등의 서인들은 북인들을 지원하는 광해군의 눈에 가시였고 새로운 왕위 계승자로 인조를 꼽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여섯 번째 김자전 편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서인들은 광해군의 실리외교가 불만이었습니다. 조선이 대대로 섬겨오던 명나라 편을 드는 것이 당연하며 오랑캐인 청나라와의 사이에서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명나라를 도와 청나라와 싸워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인조와 서인들이 내세운 명분은 패모살제한 부덕한 왕을 모실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광해군이 자신의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친족들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개추국사라고 하는데 사실 개추국사는 기자헌, 이첨 등이 만들어낸 사건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임목왕후가 광해군을 저주하고 역모를 계획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임목왕후는 대비의 자리에서 쫓겨나 경운궁에 유폐가 되었고 영창대군 역시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져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서인 세력은 어머니를 패하고 형제를 죽인 패모살제의 부덕한 왕이라면서 광해군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광해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이 바로 인조 본인이었죠. 1620년 신경진과 김유가 처음으로 반정을 모의하기 시작했고요. 이내 이귀, 김자점, 최명길 등이 합류했으며 인조도 주도적으로 여기에 참여합니다. 중간에 이반이라는 인물이 이 사실을 밀고 했지만 반정 일파는 오히려 시위를 앞당기는, 그러니까 거사위를 앞당기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인조는 예정일보다 일찍 반정을 일으켰고요. 이런 탓에 치밀하지 못했던 느낌도 있지만 군왕이었던 광해군은 무방비한 상태였습니다. 인조와 서인 세력은 2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창의문으로 진격해 성문을 부수고 창덕궁에서는 미리 포섭되어 있던 훈련대장 이흥립의 내응으로 훈련도감의 군사가 궁궐문을 열어주며 반정에 성공합니다. 네 대에서 종묘사직이 끝나는구나. 광해군은 이런 긴 한탄과 함께 북쪽 후원의 소나무 숲속으로 들어가 사다리를 놓고 궁성을 넘어갔는데 젊은 내시가 업고 가고 궁인 한 사람이 앞에서 인도하여 의관 안국신의 집에 숨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밀고자의 밀고로 붙잡히게 되었고 대비 김씨는 광해군의 죄를 들어 처형하려고 했지만 인조의 간청으로 서인으로 내리는 동시에 폐세자와 함께 강화로 유배를 보냅니다. 대북파의 이이첨, 정인온, 이위경 등 몇십 명이 차명에 처해졌고요. 200여 명을 귀양 보냈으며 반정에 공을 세웠던 서인의 이귀, 김유 등 33명은 세 등급으로 나누어져서 정사공신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조반정이 마무리가 됐어요. 3. 인조반정으로 뒤바뀐 조선의 외교전략. 인조는 삼촌인 광해군을 죽이면서 본인들이 내세웠던 폐모살제의 명분이 흐려질 것을 염려해서 광해군의 안위는 신경을 썼지만 폐위가 된 중전 류씨와 폐세자 부부 등은 유배지에서 죽게 만듭니다. 재미있는 점은 명나라는 오히려 광해군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폐위까지 했냐라고 비난을 하면서 22개월 동안 그러니까 거의 2년 동안 인조를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집권 세력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명나라에 충성할 것을 맹세했고요. 요동성에서 후금과 맞서던 명나라 장군 모문용과 만나 명나라의 사신 맹양지 등이 적극적으로 광해군을 비난하면서 인조를 옹호했고 그러자 이제서야 인조를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 반정을 일으킨 왕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자신들이 정당성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 중국 측의 사대를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아부도 많이 하고 눈치도 많이 봐요. 인조도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리고 조선의 외교 정책은 친명배금주의로 노선을 변경하게 됩니다. 조선은 후금과의 문서 교류를 끊어버렸고 반정 이후에 포획한 여진인들은 가도의 동강진이나 국내의 도서지역에 감금합니다. 문제는 조선이 후금과 관계를 끊어 이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힘들었는데 명나라에서도 후금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로 조선과 후금은 갈등이 깊어져 갔고요. 반란을 일으켰다 죽은 이괄의 수하들이 후금으로 도망쳐 조선을 쳐야 한다라고 주장하자 홍타이지는 이들을 길잡이로 삼아서 조선으로 쳐들어오는데 이게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당시 명나라는 이런 정황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후금과의 전쟁을 책임지던 명나라의 병부상서 원숭화는 청나라와 1626년 화친을 맺습니다. 거액의 합의금을 주면서 맺은 이 화친으로 인해서 명나라는 만리장성의 방어선을 다시 한번 정비할 수가 있었고 병력의 여유가 생긴 청나라 역시 조선을 공격할 군대를 빼낼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 1267년 2월 23일 후금은 3만의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공격하면서 전왕 광해군의 원수를 갚는다라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이들은 불과 보름 만에 황해도와 평안도를 점령했고 결국 조선은 한 달 만인 3월 25일 후금과 강화를 맺게 됩니다.
이 정묘호란 당시만 해도 후금 역시 굳이 조선과 끝장을 볼 생각까지는 없었고 실제로 참전은 하지 않았으나 언제 다시 싸우게 될지 모르는 명나라의 상황도 살펴야 했기 때문에 조선과 후금의 협상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나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인조와 조정의 세력들은 1636년 2월 후금이 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자신들의 칭제 권원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자 아예 사신의 접견을 거절하고 국서를 받지 않았으며 후금의 사신을 감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거의 뭐 막가자는 거죠. 물론 청나라와 정묘호란 때 화친을 맺었으나 청나라의 요구가 점차 커졌기 때문에 반발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지만 실제로 명나라를 이미 압도하고 있었던 청나라로서는 명나라에게 보내는 공물을 자신들이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선의 권력자들은 여전히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규정을 했고 명나라에 대한 사대를 위해서는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병자호란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조의 치욕스러운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선의 백성들은 다시 수많은 피를 흘려야 했죠. 결국 광해군과 인조의 대결은 실리주의 중립 외교와 명나라에 대한 충성 외교의 대결이었던 것이고 인조의 승리로 인한 척화파의 득세는 조선에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